그러면 또 이어서 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는 이제 우리가 특정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또 표현력에 영향을 주는 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통찰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인제 노력을 이제 하는 과정이고요. 다음과 같이 인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각 열별 인제 최소값으로 다음과 같이 인제 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요렇게 되면 최소값으로 이제 다 빼 버리기 때문에 이제 최소값이 인제 0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그 각각의 값들을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인제 정규화를 해 주면 그러면은 인제 영일 범위로 인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한 거를 엑스 보스턴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 볼게요. 그러면 인제 요렇게 인제 수행하고 나서 용이하게 비교 관찰을 하기 위해서 엑스 보스턴을 이제 순간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좀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값의 변경은 있었지만 특성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보스턴 이제 피처 네임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인제 언뜻 보면 이제 룸의 개수 이런 것들이 부동소점이 됐어요. 에이지, 텍스 이런 것들이 원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100 단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미세한 이제 부동소점이 인제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apply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은 이제 열별로 적용되는 함수를 지정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인제 열별 최소값과 최대값을 다음과 같이 인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열별 최소값과 최대값이 모두 다 영일 범위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요 상단에서 아까 보스턴 이제 샘플 5 대신에 apply를 인제 수행하고 같은 스타일로 인제 최소값과 최대값을 인제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보시다시피 그냥 임의의 범위예요. 그죠?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무조건 영일 범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미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수행한 것은 어 단위 정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위 정규화를 수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가중치의 크기가 결정되는 요인을 오로지 해당 특성의 중요도와 그 특성과 출력의 상관관계로 한정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성들의 크기가 가중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서로 단위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단위 정규화라고 합니다. 제가 타이핑하는 게 귀찮기도 하지만 얼마나 인제 받아쓰기를 잘하는지도 이제 궁금하고요. 그죠? 이것도 인공지능이니까. 그죠? 음. 다음과 같이 인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띄어쓰기는 쪼끔 별로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인제 중간에 이 서술을 이제 보면서 다음 거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인제 멈추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영향을 이제 받죠.
하여튼 뭐 그렇고 뭐 이제 재밌죠. 재밌는 부분이고 이제 유용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 그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그 혹시 이제 마이크가 있으시면 그 윈도우즈랑 그 H 키를 이제 누르면 음성 인식이 되거든요. 그 받아쓰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윈도우즈 11에서 윈도우즈 11에서는 이제 되고 윈도우즈 10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 뭐 이거는 이제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 윈도우즈 쪽에서는 그 오픈 AI의 위스퍼나 뭐 이런 그런 모형을 이제 사용하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되게 잘 돼요. 지금 이제 맥에서 하고 있는데 그 원래는 윈도우즈의 뭐 코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잘 안 됐고 한국어로는 아예 지원도 안 했잖아요. 근데 요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막 그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애플을 막 넘보고 있고 그죠? 시총 1위의 자리를 막 넘보고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오락가락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AI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오피스나 뭐 엣지나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엣지 브라우저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제가 빙하고 엣지를 사용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이 인공지능 쪽에 포지션이 이제 좋고 실제로 이제 기능도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하니까 그 쓰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구글 검색 엔진을 이제 그 안 쓰는 건 아닌데 빙은 전혀 고려를 안 하다가 빙을 쓰게 될 줄은 몰랐다. 20년간 뭐 이런 것들인데요.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윈도우즈 11 이상이시면 그 윈도우즈 플러스 H키로 한번 이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안 해봐도 되죠. 이건 그냥 잡설. 우리 이철우 이제 선생님께서 그 논의 주셨는데요. 정규화는 요거는 이제 그 좀 약간 이제 논의점이 그 워딩이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가 잘 됐을라나? 음.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주신 논의 이제 다음과 같은데 지금 이제 비공개로 채팅을 이제 주셨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같이 논의할 만한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제가 삽입을 해봤습니다. 정규화는 표본 데이터 평균 표준 편차로 알고 있는데 단위 정규화는 다른 개념인가요? 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은 이제 교재 해당 부분은 이제 상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2장의 지도 학습을 하고 있지만 3, 4, 5장이 총동원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논의가 필요하냐면 데이터 전처리와 이제 스케일 조정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참조가 돼야 되고요. 해당 부분을 이제 가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걸로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187페이지의 3.3절의 데이터 전처리와 스케일 조정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앞장에서 본 신경망과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알고리즘은 데이터 스케일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신경망의 기본 단위가 이제 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신경망에서도 이런 스타일로 가중치를 할당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방금 전에 선형 모형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이 신경망에서도 대체로 준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형 모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선형 모형도 사실 이제 그 이 스케일 조정에 민감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인제 방금 전에 논의 주신 부분 이제 스케일 조정을 제가 인제 "단위를 정규화한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적용된 이게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규화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 3-1 번에서는 인제 민맥스 스케일, 스탠다드 스케일, 로버트 스케일, 노멀라이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민맥스라고 하는 방법론을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선생님께서 논의 주신 것처럼 인제 x를 평균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요런 것들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인제 요 교재에서 요 스탠다드 스케일에 해당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인제 서로 다른 단위들을 표준 정규 분포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인제 평균이 0 이고 이제 편차가 1인 요런 걸로 이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단위 정규화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런 범위로 단위들을 이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해야 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게 유일한 방법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첫 번째 요 방법론은 이제 최대 최소 단위 정규화입니다. 최대 최소 단위 정규화. 값들을 무조건 영일 범위로 이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의 주신 이 정규화는, 이게 정규화라고 하는 것이 이 방식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이 인제 그 용어와 개념적으로 그 새롭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화의 또 다른 방법론으로서는 이제 잘 그 논의 주신 것처럼 이런 방법도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거를 인제 해 보려면, 그러면 인제 요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평균과 이제 편차를 이제 각 열별로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x mean 이렇게 인제 하고요. x 인제 스탠다드 해서 인제 보스턴 데이터 스탠다드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인제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인제 x 보스턴을 그 만드는 엑스 보스턴 스탠다드라고 부를게요. 아까랑 이제 그 좀 구분하기 위해서요. 이것도 인제 그 당연히 이제 타당한 방법론이고, 이제 보스턴 데이터를 이제 평균값으로 인제 빼주고 그걸 인제 편차로 이제 나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요렇게 인제 수행을 하고 나서 우리 펜다스 인제 데이터 프레임을 인제 보고 엑스 보스턴 이제 스탠다드 이렇게 수행하고, 요 컬럼즈하고 이제 아까 이제 같은 스타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인제 해 보면 요렇게 인제 되죠. 그러면 이거 역시도 정규화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규화를 하는가에 따라서 인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데, 이 평균이 0 이고 이제 분산이 1인 걸로 이제 강제로 만들면 그 0 근처의 값이 될 확률이 가장 이제 높고, 그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그런 값이 될 확률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인제 그걸 지금은 이제 확률 모델은 아닌 거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여기 음수값이 될 수도 있고 양수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크라임이나 뭐 룸 이런 것들이 에이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수값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얘도 그 이 0 근처의 값으로서 인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값들이 요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물론 인제 그 쪼끔 먼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인제 정도에 따라서 인제 우리가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단위 정규화 맞습니다. 근데 one of them이죠. 이제 이 중에서 하나인 거지 이게 곧 정규화다 이렇게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도 인제 비슷한 방식으로 그 여기서 이제 apply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인제 아까 인제 평균과 인제 편차를 다음과 같이 인제 이렇게 인제 구해 보면, 그러면 이제 요게 그 나누기가 들어가서 쪼끔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17 승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사실상 0 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0, 0, 0, 0, 0, 0, 0 평균이 다 0 이고, 편차도 사실상 거의 1로 봐야 되죠.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뭐 미세하게 이제 되는데, 요거는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출력을 해줄 때 그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인제 표현할 것이냐, 뭐 이렇게 뭐 그 정밀도를 인제 몇 자리까지 표현할 것이나 이런 이제 설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번잡스러워서 안 할게요. 그냥 뭐 그냥 보시면 이제 자명한 거니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인제 시각적으로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제 어설트문에서 엑스 보스턴 이제 스탠다드를 이제 통해서 인제 이 평균값을 인제 다시 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영축 방향으로 다시 구해 보면 이게 인제 다 0 에 인제 가까운가. 그래서 완벽한 0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부동소수점 연산에 의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numPy 올 클로즈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이제 출력이 안 나오니까 어설트문은 이제 위로 올리고, 그럼 어설트문이 지금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특성들의 평균이 0 이 충분히 0에 가깝다. 이 올 클로즈의 인제 정밀도가 프리시전인가? 뭐였더라? 하여튼 올 클로즈 문서를 봐야 되겠다. 제가 다 외우고 있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렇게 인제 해 보면, 그지? 라이트 톨러런스랑 이제 뭐 톨러런스, 이 톨러런스라는 게 인제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하에서 차이가 나면 그냥 같은 거예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 앱솔루트 톨러런스랑 이제 라이트가 아니라 렐러티브 이제 톨러런스래요. 그래서 인제 요 상대적인 거랑 이제 절대적인 건데, 요게 10의 마이너스 5 승, 10의 마이너스 8 승 이러면 소수점이 인제 9999 하다가 여기서 8 하고 7 이야. 이거 같은 거야, 같은 거. 뭐 이걸 뭐 따지냐.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인제 지금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같은 값인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비교하면 틀려요. 그래서 인제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부동소수점을 비교할 때는 numPy 인제 올 클로즈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 보스턴에 대해서 그 요 편차도 요렇게 인제 해 보면, 얘는 인제 1.0 요렇게 인제 돼야 되겠죠. 어설트면 인제 불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우리가 변환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의 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지금 3.3 절을 들어갔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민맥스 스케일링과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기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제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실제 실습보다는 그냥 서술을 하고 있어요. 스캔이 좀 잘 안 됐네요. 뭐 안 봐도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인제 그 연산을 가지고서 수행을 했는데, 연산을 매번 하는 거는 좀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이 189 페이지 5번 입력을 보시면 전처리에 민맥스 스케일러가 있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말씀드릴 때는 요렇게 인제 하는데, 이제 편의를 좀 도모를 해 볼게요. 그래서 인제 뭔지는 아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인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뭐 얼른 써야지. 프리 프로세싱 해서 민맥스 스케일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인제 이 구체적인 기전이 어떻게 되는가는 위에 있는 코드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구현하기 귀찮으니까 인제 쓰는 건데, 그래서 인제 요 스케일러를 이제 민맥스로 쓴다 하면은 이제 엑스보스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볼게요. 엑스보스턴을 음 요 스케일러에서 이제 fit transform을 인제 한꺼번에 그냥 바로 시켜 볼게요. 그래서 인제 보스턴 데이터 이렇게 하면, 아까 스타일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엑스보스턴에서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굳이 열 제목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민하고 맥스 값을 이제 보면 그냥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인제 민맥스 스케일로 아까랑 이제 동일한 효율력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요거를 복사 붙여 넣기 딱 해 가지고 민맥스 스케일러 대신에 인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바꾸면 이제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인제 여기서는 이제 민맥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평균하고 이제 편차가 이제 중요한 이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죠. 소수점 저런 연산자까지 막 똑같아요. 막 10의 마이너스 17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내부적 구현 자체가 우리가 이제 직접 수행한 것과 사실상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번 알게 됐으면 굳이 불편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왕 만들어 줬으니까 열심히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3.3 절의 데이터 전처리와 스케일 조정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모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제 그 우리가 되게 손쉽게 하고 이제 별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요 스탠다드 스케일이랑 민맥스 스케일이거든요. 근데 인제 뭐 몇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로버스트 스케일 뭐 이런 것들인데, 요 이 로버스트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중간 평균 대신에 중간값, 그죠? 그리고 인제 사분위 값을 이제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평균이라는 게 그 이상치로 인해서 상당히 인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면 평균 연봉이 뭐 그 억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균이 이제 여기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보도가 나오면 대단히 그 조직 내에서 갑자기 불만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그럼 평균도 못 받는 거야?' 어? 근데 그게 인제 그 중앙값이 이제 왜곡이 이제 되는 거죠. 평균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당겨지는 건데, 왜냐면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되게 고액 연봉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산입이 돼요. 그래 갖고 평균을 끌어올렸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인제 몇 명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의 연봉이 남들의 뭐 10 배, 100 배야. 그러면 이제 확 끌어올려지잖아요. 그 "야 돈 많이 주는데 너네 왜 열심히 일 안 하냐?" 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너 이거 평균도 못 받아? 그러면 네가 능력이 없는 것이요." 뭐 이런 헛소리를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인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중앙값을 이제 보면 이제 그 딱 절반이 인제 어디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앙값을 보면은 이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 소수가 이거를 끌어올리는가? 이런 점을 요 괴리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어떤 그 스탠더드 스케일로 할 때 만약에 인제 이상치가 좀 많은 그런 어떤 경우로 인해서 이게 그 값들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막 쏠려 버려요. 그러면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죠? 그럴 때는 '그런 걸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이제 살짝 다른 그 스케일링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게 좋은 거야? 경우에 따라 달라요. 알고리즘마다 달라요. 어떤 알고리즘은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결정 틀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인제 요런 그 기법들 자체는 독립적인 가치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이런 기법이 어떠한 알고리즘과 이제 그 조합이 특정 시점에서 되어야 하는가고, 또 당연하게도 그 해당 데이터들의 조합과 이제 궁합을 이제 맞춰야 됩니다. 야 근데 그러면 뭐 어떻게 알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그 기본적으로 고민이 없는 거는 민맥스거든요. 민맥스는 그냥 아무 데이터에 대해서나 해도 돼. 아무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은 해 놓고 나서 요게 쪼끔 부족하다 싶으면 인제 그 플러스로 인제 해 보는 거예요. 뭐냐 봐봐. 이 알고리즘이 좀 분산에 민감한 애야. 근데 지금 분산이 되게 좀 쏠려 있어. 막 되게 막 그 분산 자체가 좀 정교화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 알고리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해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적용한다든지 요런 식이거든요. 어떻게 하실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특정한 요 데이터에 대해서 또 이 알고리즘의 이제 궁합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조정해 주는 거고, 근데 이거는 과학적인 방법론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시행착오적이고 이제 공학적인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 "어떠한 정규화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막 QED 이렇게 증명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데이터의 양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데이터에 대해서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약간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 같은 거죠. 마시면 좋아." "그냥 나 남자한테 좋아." 이런 것들, "여자한테 좋아."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고,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이제 궁합을 이제 반드시 이제 따져서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째? 그래서 데이터도 열심히 살펴봐야 되고 알고리즘의 특성도 알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고. 근데 인제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보니까 우리의 인제 특수한 맥락이 인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맥락을 다시 인제 재현해 볼게요. 그러면 요 인제 그리드 서치를 하는 이제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이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요 아래쪽에다 이제 붙여 놓을게요. 요게 이제 발생했는데, 이제 요게 이게 곱해지면서 서로 막 너무 작아지고 커지고 하니까 막 100만 단위에 가까운 수치들이랑 거의 0 으로 되어 버리는 이런 수치들이 서로 놀려고 하니까 막 거인하고 막 개미들이 놀아야 되는 요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좋지 않죠. 좋지 않고, 그래서 인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원 확장을 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정규화가 들어가 줘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인제 총동원 시켜 볼게요. 그래서 인제 scikit-learn에서 이미 다 임포트를 했지만 여기 한 곳에서 인제 총동원을 시켜서 인제 해 보면, 일단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민맥스 스케일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건 민맥스 스케일이에요. 민맥스 스케일을 해 놓고 나서도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케바케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polynomial features를 이제 할 계획이에요. 이거는 이제 선형 모형의 특성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제 현재 이제 선형 회귀 모형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리니어 리그레션보다는 이제 리지를 이제 사용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인제 여기서 첫 번째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요 스케일러를 일단은 '적용해야 되겠다.'라고는 계획을 세운다면 일단 스케일러를 이렇게 설정을 해 줘야 돼요, 객체를. 왜 그러냐면 인제 아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객체를 설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최대 최소 단위 정규화 같은 거를 하려면 각 열별 최소값이나 최대값 같은 것들을 어딘가에 기억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전에는 그 기억을 그냥 임의의 변수에다가 전역 변수에 할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변수를 사용해서 인제 연산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 인제 이 민맥스 스케일러 같은 것들을 인제 객체로 만드는 거는 내부적으로 이 객체 안에서 최대 열별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기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단계를 나눠서 이제 보면 요 스케일러가 fit을 수행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직접 구현해 보셔서 공감하실 텐데, 이 단계에서 열별로 필요한 최소값과 최대값 같은 것들이 여기서 인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학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fit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거를 학습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열별 최대값과 최소값 같은 필요한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인제 이 교재에서 쪼끔 애매한데,
지금 이제 3 장의 비지도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비지도 학습의 인제 변환하고 이제 군집이라고 했는데, 이 변환은 학습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거를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두루뭉실하게 이제 그 용어를 이제 쓰고 있다. 어차피 인제 엄격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얘네들은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비지도 학습의 장에 들어와 있지만요. 근데 API적으로는 이제 fish라고 부르기 때문에 쪼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실제로는 인제 엑스보스턴을 요 스케일러에 인제 트랜스폼을 인제 해 주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제 원칙적인 이제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쪼끔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이 보스턴 데이터를 이제 fit을 해 주고 다시 보스턴 데이터를 이제 그 2번 해 주니까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인제 아까 인제 fit 트랜스폼을 이제 한 방에 해 버리면 인제 요 절차를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제 하고 싶은 이제 다음 절차가 무엇이냐면, 이제 단위 정규화를 그냥 폴리라고 부를게요. 네, 네, 다항식 차원 확장이죠 참. 다항식 차원 확장, 이제 폴리노미얼 피처스의 약자 폴리라고 부르고, 아까랑 이제 동일한 설정을 이제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엑스 보스턴에서 지금 단위 정규화가 인제 수행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XX 보스턴이라고 부를게요. 이런 XX, 감이 좀 별로네. 하여튼 인제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폴리도 비슷해요. 이제 fit transform, 얘도 이제 변환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인제 되고, 그래서 인제 보스턴 데이터가 아니고 X 보스턴을 전달을 해 주어서 다음과 같이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위가 통일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항식 차원 확장을 하기 때문에 작아져도 같이 작아지는 거고 커져도 같이 커지는 거겠죠. 적어도 단위로 인해서 인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우리가 그리드 서치를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이제 XX 보스턴으로 이제 바꿔 볼게요. 지금 이제 줄이 길어져 갖고 이제 그 좀 불가피하게 이제 줄 바꿈이 그냥 강제로 됐는데, 이제 한번 이제 해 보겠습니다. 등호가 빠졌네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까의 경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써 반드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가급적이면 그 역행열이나 근사 역행열을 구하는 그런 방정식을 푸는데 방해되는 요인을 이제 통찰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요 알파가 아주 작을 때의 경우에 경고가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다른 값들에서도는 경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전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의 양상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과연 아까랑 결과가 동일할까요? 이제 알파의 이제 좋은 값이 동일할까?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인제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제 그리드 서치를 이제 수행하고 아까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양상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요거를 그 그래프로 좀 이제 출력을 해 볼게요. 요렇게 인제 그래프로 출력하는데, 한 가지 좀 그 염두에 두실 것은, 이 알파 값이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제대로 출력이 되려면 그 X축을 로그 스케일로 좀 그려 줘야 돼요.
이러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확인되시면 엄지척 해 보겠습니다. 잘 되시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그 알파 값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큰 성능의 이제 편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좋았던 결과가 이제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둘 다 이제 구체적인 값까지도 이제 그 볼 수 있는 보려면 보시면 뭘 골라야 될까요? 지금 보면 아까는 알파가 이제 10 이었을 때가 이제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전혀 결론이 달라요. 지금은 여기가 그나마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일단은 무조건 절대값이 테스트가 높은 게 제일 좋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테스트가 제일 높으면은 보통은 이제 훈련 결과와 이제 격차 자체도 제일 작은 편이거든요. 제일 작은 편은 아닌데 그 어느 정도 인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면 이제 과적합이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개선이 됐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알파 값이 작을 때는 훈련 점수가 굉장히 이제 그 높은데 시험 점수는 인제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거는 이제 과적합이 이제 가장 심한 경우죠, 이제 현재 중에서는. 그리고 인제 알파 값을 우리가 인제 증가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이게 훈련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막 정말 안 좋은 거는 막 20 점, 30 점대까지 떨어져요.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이제 떨어지거든요. 예전에는 이렇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이 더 안정적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형 모형이 어떻게든지 하는데 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연산은 아니고 좀 불안불안한 연산의 요인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그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불안 요인을 없애니까 그 좀 더 이제 명확하게 관계성을 드러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이 알파 값과 표현력의 관계를 우리가 그 딱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표현력은 뭘 보면 되냐면 훈련 점수를 보면 됩니다. 훈련 점수가 사실 표현력인 거예요. 왜냐면 표현력을 다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그 뭐 104 차원을 그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복잡한가?' 이렇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104 차원의 공간을 이제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적용됐을 때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그 훈련 점수가 높다면 그러면 '표현력이 높은 것이다.'라고 결과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인제 이 그래프는
그래서 인제 알파 값과 표현력의 관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죠. 알파 값이 크면 작으면 지금 이제 여기가 그 10의 마이너스 3 승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훈련 점수가 그 가장 높으니까 이때 가장 표현력이 크다. 이 중에서는. 이렇게 인제 얘기할 수 있고 알파 값이 10의 플러스 3 승, 1000 요렇게 되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표현력이 극히 제한적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 가중치들은 대체적으로 인제 이 N개라고 하는 큰 틀은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계는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궁금해요. 근데 만약에 이 알파 값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이 표현력이 작아지는 그런 이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알파 값을 작거나 크게 만들므로 인해서 특히 인제 크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게 반비례 관계니까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알파 값이 커지면 표현력이 줄어든다. 요렇게 인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비례하는 표현을 좀 찾아보려고요. 그러면 알파와 표현력이 이제 반비례 관계에 이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깐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이제 저도 매번 말하면서 버벅거리는데 그래서 좀 비례하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 보면 알파는 표현력의 규제 정도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크면 표현력이 제한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서술을 다시 78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한 문단으로 얘기할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좀 읽어 볼까요? 헉헉헉 이런 과정을 거쳐서. 리찌도 회귀를 위한 선형 모델이다. 이거는 예측의 모형 자체는 여전히 그냥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즉 누군가 "선형 모형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가타부타 설명은 하기 싫고 정확하게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딱 요렇게 쓰면 됩니다. "선형 모형이 뭐냐고? 이거야." 이거를 네가 이해하면 그건 인제 그 네가 잘하는 거고 네가 이해를 못하면 그건 네가 못하는 거지. 요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제시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세상 어디 가서도 안 틀려요. "선형 모형이 뭐야? 이거야." 하면 이거를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알았어. 오케이.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게 무엇인가를 납득하는 과정이 당연하게도 필요하죠. 그죠?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근데 우리는 인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형 모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대비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선형 모형이 아닌 비선형 모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거는 부정형으로 밖에 얘기가 안 돼요.
왜냐면 선형 모형은 명확하게 딱 이렇게 규정이 되거든요. 이건 그냥 정의예요, 정의. 근데 비선형 모형은 그냥 무한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즉 인제 뭐 집합적인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현하면 선형 모형의 가설 공간 범위 인제 딱 인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벗어나면 다 비선형인 거예요. 얘도 무한히 많지만 비선형은 그 요 선형을 뺀 나머지 모든 게 비선형이죠. 그래서 "비선형 모형이 무엇이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정형으로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중에서 신경망도 될 수 있고 결정 트리도 될 수 있고 그냥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게 선형 모형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한 문장을 납득하실 수 있으면 인제 그 그래도 상당한 기계학습적인 이제 내공이 있는 거죠. 어 이런 거죠. 그러면 다음 거 이제 해 볼까요? 최소적합합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예측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적합법이 이제 아까 선형 회귀요. 그죠? 그런데 인제 다음 보면 리치 회귀에서 가중치 선택은 추가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가중치의 절대값을 가능한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W의 모든 원소가 0에 가깝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서술이 애매해요. 애매해. 그 이 애매한 게 왜 애매한가는 이제 같이 평가해 보기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을 규제라고 부른다. 왜? 과대적합이 되지 않도록 모델의 표현력을 강제로 제한한다. 요렇게 인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쳐온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면 이게 요약적 서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서술을 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논의한 내용을 가름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인제 애매하다고 이제 부르는 부분이 뭐냐면 "W의 모든 원소가 0에 가깝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서술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 그리드 서치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수집을 해 볼게요. 요 서치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인제 가중치의 크기를 지금 이제 L2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건 소개해 드릴게요. 이 L2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논의한 가중치의 크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알파에 따른 가중치의 크기를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L2 알파별 이제 가중치의 크기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인제 가중치의 크기를 구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 논의했던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 각 원소의 이제 제곱합을 제곱근으로 인제 처리를 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인제 현재 훈련된 모형의 인제 코에피션트들의 제곱의 합을 이제 제곱근으로 이제 처리해 주니까 우리가 인제 논의했던 이제 그 방식입니다. 예. 요 공식은 이미 논의했던 요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얘를 L2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인지는 아직 논의가 안 됐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다짜고짜 인제 L2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러면 인제 요렇게 인제 하고 나서 우리 인제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좀 다시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그리드 서치 이제 다시 만들고 이거를 이제 튜닝 결과표라고 이제 부를게요. 요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 여기서 이제 알파에 따른 그 가중치의 크기가 L2라고 하는 명칭의 열로 추가가 됩니다. 근데 요게 그 열이 하나 추가되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수정을 해 주실 사항이 있어요. 이 튜닝 결과표 아래쪽에서 인제 그 제대로 수행이 되려면 그 열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그 트레인과 테스트 열만 따로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추가된 열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 아래 이제 그 출력을 다음과 같이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인제 트레인과 테스트는 같은 y축을 이제 공유하는데 그 가중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래프의 y축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인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제 요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알파와 가중치 크기의 관계를 우리가 인제 알 수 있어요. 통찰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알파와 가중치의 크기가 반비례하는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통찰에 부합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가중치의 크기와 표현력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찰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논의 드린 게 이 표현력과 가중치가 이제 반비례함으로써 이것이 인제 규제에 비례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모순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관찰을 우리가 인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알파의 이제 효과고 그런 효과를 우리가 관찰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선형 모형만 한 거 아니에요. 3 장, 4 장, 5장 다 뽑아서 이제 그 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